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생활 22년 차인 주부인 저의 사연을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 하나와 올해 수능을 치르는 딸을 키우고 있고 자영업자인 남편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세월 살아오면서 꽃길만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요. 저 역시 견디기 힘든 가시밭길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남편과의 갈등,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저는 가정을 지키며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각한 부부 갈등이나 남편과의 갈등 이야기는 아니고요. 참 얄미웠던 두 아랫동서와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집안 잘나고 똑똑하다는 이유로 참 많이도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기도 했던 동서들인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니만 결국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고 지금은 각자 잘 살기로 하고 얼굴 안 보고 삽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 한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우리 큰아들이 중학생 때였고 한창 아이들 사춘기 문제로 골머리 썩던 시기이기도 했네요. 이래저래 아이들 교육비로 돈이 한참 많이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시댁에 오한이 좀 생겼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잘 버티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부모님 살림 줄이시겠다고 작은 집에서 단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장남이고 남편 밑으로 시동생이 2명 더 있어요. 동선의 둘은 서울에 살고 저희는 시부모님과 근처에 삽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데다 시아버지도 지병이 여럿 있으셔서 사정상 우리 부부가 근처에 살며 부모님을 챙겨드렸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어머니를 장례 치르고 나니 시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밥도 챙겨주시고 두 분이 살살 바깥도 다니시고 했는데 아버지 혼자 남으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었죠. 어머니 장례 끝나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남은 우리 남편이 형제들에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시동생 내외들과 큰 시누이 형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 거치 문제를 상의할 때의 일인데요. 아무래도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들 생각에 어쩐지해서 보자고 했어. 아버지가 지금 혼자 계시겠다고 고집 부리시지만 식사 문제도 그렇고 혹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는 거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일단 지금 당장은 우리도 집이 좁아서 아버지를 당장 모시는 건 어렵긴 해.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아버지 거치 문제를 정해야 할 듯 싶어. 남편이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모시는 게 어렵다는 말을 했더니 둘째 시동생은 이러더군요. 그럼 부모님 사는 집 정리하고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양원에 우리 아버지처럼 일상생활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간다잖아. 형이 아버지 안 모시면 현실적으로 누나가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전부 서울에 사는데 더 어렵지. 하지만 남편은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은 나중에 정 거동이 불편하고 아플 때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내 생각엔 자식들이 일단 아버지를 모시는 게 최선이야. 물론 가까운 데 살면서 돌봐드리는 것도 당분간은 가능하겠지. 일단 우리가 집을 넓은 데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버지 챙겨드릴 생각이긴 해. 집이 갑자기 팔리는 게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은 일이긴 하겠지. 남편이 장남이고 가까운 데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문제를 남편과 사전에 상의할 때 이미 모시는 걸 결심한 상태였고요. 다만 형제들이 많으니 우리가 모시더라도
십시일반 아버지 생활비를 좀 보탰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있다는 말을 하자 시누이 둘과 시동생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설마 하니 우리 부부는 자기들에게 모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없었는데 속으로는 혹여 그런 말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말없이 형제 간 대화를 듣고 있던 둘째 동서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선 형님네가 모시는 게 맞죠. 저희는 다들 멀리 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장남이시니까요. 그리고 저나 막내 동서는 둘 다 맞벌이에 애 키우느라 정신 없지만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니 시간상으로 여유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둘째 동서 말에 막내 동서도 이때다 싶었는지 거들더라고요.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님도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는 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 혼자 일상생활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싫어하실 것 같긴 해요. 형님만 오케이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문제네요, 형님. 저희도 근처에 살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모시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저는 두 동서가 저 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저와 남편은 얘기가 끝난 문제이긴 해도 마치 자기네들한테는 절대 떠넘기면 안 된다는 듯 장남인 우리가 할 일이라며 말하는 것 같아서 살짝 씁쓸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저도 동서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오늘은 우리가 누가 모실지 결정하자고 모인 건 아니야. 동서들 말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 모실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이미 마음먹긴 했어. 근데 그동안 우리 형제 개로 하던 거랑 별도로 아버지 생활비는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았으면 해. 아무래도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 테고 혹시 모를 목돈 드릴 일은 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 시아버지 모시는 문제를 해결했나 싶었다가 갑자기 제가 돈 문제를 다시 꺼내자 얼굴이 다들 어두워지더라고요. 저희는 어머니 돌아가시기도 전에 형제 개를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을 따로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아버지 생활을 위해 모으자고 한 거였는데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제 말을 들은 막내 동서가 먼저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형님, 근데 저는 애도 셋이나 있는데다가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10만 원도 내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형님네 먹는 거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뭘 돈을 더 받으려고 하세요? 그냥 형제게 하는 거에 충당하시고 따로 돈을 더 안 냈으면 해요. 형님들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시동생도 거들더라고요. 그래요, 형수님. 저희가 형편이 된다면요. 그깟 10만 원이 힘들겠어요. 나중에 좀 나아주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테니 돈 더 보태는 건 당분간 보류해 주세요. 시동생과 동서가 죽는 소리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희는 집을 무리하게 사느라 힘든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집도 우리 집보다 훨씬 비싼데 살면서 단돈 10만 원 더 내는 게 어렵다는 거야? 누가 들으면 100만 원 더 내라는 줄 알겠다. 너 이건 확실히 알아도 네 형수가 오케이 안 했으면 우리 다 골치 아파졌을 일이라는 거 알지? 사정이 어렵다니까 강요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도리는 하도록 해. 남편의 말에 동서 둘은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동서네 둘이 그깟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솔직히 다 압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살지만 동서네 둘은 서울에 살고 든든한 직장까지 있는데 설마니 저희 부부보다 돈이 없겠어요? 제가 알기로 집도 우리 집 2배는 더 비싼 거로 압니다. 자기들 욕심에 서울 살고 애들한테 비싼 학원에 옷에 해줄 거 다 해주고 살면서 시아버지 저희가 모신다는데 단돈 10만 원 더 내는 걸 아까워하는 거 보니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싫은 소리를 했으니 저까짓 거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동서들과 시동생의 태도를 보고
기분 나빴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연유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4년 후에 돌아가셨으니 모신 기간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저더러 바보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로 합니다. 요즘에는 장남이 꼭 시부모를 모시란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고생을 사서 한 거 아니냐. 네 팔자는 네가 스스로 꼰 거다 등등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만치 들었던 말입니다. 솔직한 속마음을 말하자면야 저도 혼자 대신 시아버지 모시는 게 아무렇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심란했고 고민 많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는 다 제쳐두고 결혼 초반 시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조건 보지 않고 맏며느리를 착하다는 거 하나만 보고 받아주셨고 시집 올 때 정말 해가지고 온 거 없이 왔어요. 어머니가 따로 남편에게 돈 주시면서 저 예단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제가 시집 올 때 저희 부부 둘 다 기반이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친정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다가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그때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라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자리 잡히면 결혼하자고 남편과 저는 미리 상의를 마쳤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저 보시고는 제가 마음에 무척 드셨던가 봐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그리 잘난 조건이 없었음에도 시부모님은 저의 다른 면을 보셨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하루라도 결혼 빨리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내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복덩어리 얻는 것 같구나. 처음부터 다 갖춰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결혼해서 차근차근 살림 늘린다고 생각하렴. 그래, 우리가 돈이 많다면야 집을 턱하니 사주겠지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으니 최대한 형편 맞춰서 해야지 어쩌겠니? 우리가 집 살 돈은 조금 도와줄 테니까 대출 받더라도 집을 사서 시작해봐라. 시부모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맏아들 며느리감인 저에게 아무 욕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여자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최대한 도와줄 테니 얼른 결혼해서 자리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으셔서 저희 결혼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댁 근처 작은 아파트도 그 당시 시세로 2억 조금 넘는 아파트 대출 조금 끼고 마련할 수 있었고 결혼을 좀 일찍 서둘러서 하게 된 겁니다. 맏며느리로 있으면서 시동생들 둘 장가갈 때까지 거의 8년 동안 집안의 며느리는 저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와 동네에서 20년 넘게 국밥집을 하셨는데 힘든 식당 일 하시면서 사남매들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장가가기 전에 아버지 가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부부는 맞벌이 했던지라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 생활비로 보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그때 사업을 했었는데 다행히 생활비 외에 부모님 보태드릴 수 있을 만큼 벌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하필 그 시점이 시동생 둘 다 대학 졸업도 못했을 때였는데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시동생 둘 졸업시켰고 저 모르게 투잡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것도 버거웠기에 뭐라 말을 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동생들은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철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힘들게 돈 대줘서 졸업하고 시동생들 둘 다 취업할 때까지 애를 그렇게나 많이 썼는데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시동생 둘 다 서울에 있는 이름 되면 다 안다는 회사에 취직까지 했는데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있을 때 뭐 하나 사들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둘 다 취업하자마자 2년 간격으로 결혼하겠다며 예비동서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먼저 시집온 둘째 동서도 그렇고 막내 동서도 그렇고 둘 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나와 회사도 좋은 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 시동생 둘이 동서들한테 똑같이 둘 다 쩔쩔매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시동생 둘이 동서들에게 껌뻑 죽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둘째 시동생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재수 씨네 집안에서 우리 동생이 뭐 볼 게 있냐고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다른 집에서는 집까지 턱턱 사준다는데 그러는 척 마다하고 왜 굳이 힘들게 결혼했냐고 반대를 했나 보더라. 동생이 아주 속상한지 어제 와서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는데 서울 집값이 좀 비싸야지.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음이 안 좋더라. 여보,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당신이 도련님들한테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결혼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 우리는 그냥 적당히 축의금 정도 보태주면 되는 거야. 도련님 둘 다 좋은 회사 취직했겠다. 앞날이 창창한데 뭘 더 바란대? 아니 솔직히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부모님께 효도라도 하고 가야 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도련님들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남편은 동생들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속상한 듯 했지만 저는 남편이 동생들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시동생들이 남편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 준비하는 동안 용돈까지 쥐어주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고마움을 알고 자기 형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어느 한 도련님도 남편에게 신세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하고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된 거지.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서들은 둘 다 시집올 때 시댁에서 형편이 어려워 집을 못 해준 걸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과정을 제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시댁에서 집을 안 해줬다는 둥 예물이 형편 없었다는 둥 말이 많았다고는 들었습니다. 둘째 동서, 막내 동서 둘 다 결혼할 때 불만이 많았는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일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긴 했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도움을 못 받은 거에 대해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동서 둘은 아무래도 서울에 같이 살다 보니까 아삼육이 된 것 같습니다. 동서네 가족들은 시댁에 오는 거야 명절이나 일 있을 때뿐이라 저랑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쩌다가 가족이 다 같이 모이면 둘은 제 앞에서 늘 알아듣지 못하는 둘만의 관심거리를 얘기하며 저를 은근히 따돌리곤 했습니다. 저와는 동서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 그 둘은 또래라서 아무래도 둘이 더 친근감이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때때로 유독 학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동서는 먼저 시집와서 막내 동서를 휘어잡으며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하곤 했는데요. 아이들 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잘난 척 한다며 하는 말이 애들 보면 다들 부모 학벌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 주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자식한테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서울 사는 거고요. 우리 애들은 꼭 스카이 보내야죠.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니까요. 형님도 애들 너무 방목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돈 들이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 알죠? 형님 애들 좀 있으면 고등학생인데 이러다가 형님처럼 고졸린 마무리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고졸인 얘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째 동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막내 동서는 꼭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 큰형님, 둘째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봐도 형님은 애들 교육에 좀 둔감하신 것 같아요. 학원도 많이 안 보내시는 것 같고요. 혹시 조언 필요하시면 제가 영어랑 수학 학원 추천해 드릴까요? 형님은 아무래도 상고 나오셨으면 공부 쪽은 잘 모르시겠다 싶어서요. 이럴 때 저희 도움 받으시면 좋잖아요. 아니야, 동서. 너무 고맙게도
내가 해주는 거에 비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거든. 내가 고졸이라고 해서 애들 공부 안 시키는 거 없으니까 걱정들 말어. 웃으며 얘기하는데도 저는 동서들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 묘하게 기분이 나쁜 적이 많았습니다. 동서 둘이서 굳이 제가 고졸 출신이라는 걸 들먹거리며 자기들 학벌을 은근히 내세우고 저를 무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꼭 시어른이나 남편들이 없을 때만 저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고졸 출신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우리 아이들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런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의도로 동서들이 저러는지 잘 아는 저는 굳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그렇게 똑같은지. 세월이 갈수록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시댁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는 날도 없는데 시댁 행사가 있으면 주말에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주도해서 분위기를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형님, 이제는 형제들이 같은 날 시간 맞추는 거 힘드니까 이제는 각자 시댁 알아서 챙기는 걸로 하죠. 애들 학원 때문에 저희 주말에도 라이딩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주 가는 거 힘들 것 같아요. 형님도 그게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랑 막내 동서랑은 얘기했으니까 형님만 오케이 하시면 돼요. 동서, 1년에 몇 번 보는 날도 없는데 명절도 따로따로 챙기면 어머님, 아버님 서운해 하실 것 같아. 건강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 자식 손주들 보는 거 낙으로 사시잖아. 힘들어도 명절 때만은 다 같이 모이는 걸로 하자. 제가 타이르며 말했더니 동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이 이러시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다 같은 며느리인데 형님만 천사표 역할만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하긴 형님은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해주신 게 있으니 그럴만 한 건가요? 어쨌든 형님도 시댁에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잘한다는 거 아시죠? 시댁에 잘해봤자 며느리들은 호구밖에 더 하겠어요? 암튼 저는 별로 잘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똑똑해서 그런가 아주 딱 부러지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동서에게 굳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째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된 거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계셨을 때도 시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어머니를 보고 갔지만 동서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임종은 당연히 저와 남편 그리고 간신히 도착한 시동생들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연 초반 말씀드렸던 가족회의를 거쳐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고요. 저는 시아버지 모시는 동안 오히려 아버지에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모셔도 시아버지는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요. 아무래도 며느리들에게 홀 시어머니보다 홀 시아버지가 더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사는 동안 아버지는 며느리인 저에게 밥 차려라 배고프다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시고 외로우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그 마음을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등산 모임도 가시고 사진 찍기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그 마음들을 해소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 마음 그 깊이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용돈을 달라,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식사 삼시세끼 차리는 거 힘들어 할까 봐 저 일어나기도 전에 뒷산 가신다면서 새벽같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점심도 어디선가 꼭 해결하시고 들어오세요. 저녁 한 끼 제가 차려드리거나 어쩔 때는 그조차 드시고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버님, 저 안 힘드니까 식사는 꼭 집에서 드셔요. 제가 대단하게 차리는 것도 아닌데 저 힘들까 봐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다. 나는 밖에 밥이 더 맛있다. 며느리밥 먹고 싶을 때는 내가 말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냉장고에 밑반찬 넣어놓은 거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거니까 굳이 식사 때마다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너는 네 볼일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부담 주시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창 아이들 사춘기 때인데 할아버지가 계시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지만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는 할아버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명절에만 차례를 지냈는데 동서들은 어머님이 안 계시니 그 전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걸 본 적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 때도 밥만 먹고 휘리릭 가기 일쑤였고요. 심지어 동서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님, 이제 슬슬 후회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모신다는 말을 덜컥해서 혼자 힘들게 사세요. 솔직히 형님이 아버님 모신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어야 그거 보고 자식이 자라는 건데 어쩜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걸 생각도 안 하셨나 몰라요. 자식들이 잘하길 바랐으면 우리가 받아먹을 콩고물 같은 거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그때 동서가 하는 말을 듣는데 선을 넘는다 싶었습니다. 동서, 말 조심해.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말을 그렇게 해. 동서 말은 그럼 아버님이 재산이 있었으면 잘했을 거다 뭐 그런 말이야? 동서는 친정부모님이 돈 없으면 어려워도 모른 척 할 거야? 아무리 시댁이라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다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저나 막내 동서는 눈치 빠르게 발 뺐는데 형님만 개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아버님 모시면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구말리인 거 모르세요? 아무리 배운 게 없어서 앞뒤 계산을 못해도 그렇지. 돈 되는 일을 하셔야죠. 그러자 막내 동서는 둘째 동서 말이 맞다는 듯 얄밉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둘 다 그런 말 할 거면 앞으로 명절에도 올 필요 없어. 보아하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것 같은데 오기 싫어서 그런 거 안 말려. 아버님 모시는 거랑 내가 배움 짧은 건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런데 저희들끼리 투닥거리는 중간에 아버님이 흠흠 하고 부엌에 들어오시다 말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동서들은 깜짝 놀라하던 말을 중단했습니다. 혹여 아버님이 들으셨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들으신 것 같은 눈치여서 저희는 입씨름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함부로 놀린 주둥아리 때문에 기분이 상해버렸지만 제 기분대로 명절을 망칠 수는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동서들 가고 나면 나중에 전화로 한마디 해야겠다고 속으로만 마음을 먹고 있었죠. 아버님은 속상한 저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저희와 지내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지도 않으셨고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시고 자식들도 순서대로 아버지에게 세배를 했는데요. 즐겁게 웃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오늘 다 모인 김에 내가 니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아무도 토달지 말고 혹시 나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 간에 싸움하지 말라는 의미로 미리 말해두려고 한다. 저나 남편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여 아버지가 쓸데없는 요구를 하거나 돈 달라는 말을 할까봐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아버지는 잠시 저희들을 바라보는가 싶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미 결정 끝난 일이고 나는 너희들한테 통보만 하는 거니 다른 소리 말아라. 똑똑히 들어도 내가 15년 전에 네 엄마랑 한창 돈 벌 때 사놓은 땅이 좀 있어. 근데 그 땅이 이번에 도시개발 계획인지 뭔지에 들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지 뭐냐.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나 요양원비 하라고 팔아줄 생각이었다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나는 그 땅 너희 큰형수한테 줄 생각이다. 나 죽고 나서 땅 있는 거 알면 분명 형제들 간 싸움 날 일이라 살아있을 때 깔끔하게 증여해 줄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다들 토달지 말어라. 아버지는 자식들도 몰랐던 땅이 있다며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놀랐지만 우리 부부보다 더 놀란 듯한 건 시동생들과 동서들이었습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몇 평이나 되는지,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폭풍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질문에 대답하시며 나중에 보상금이 10억이 넘을 거라는 대답을 하니 그때부터 시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 앞에서는 아주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세요. 그런 재산 있는 걸 왜 계속 숨기셨어요? 숨기실 거면 아예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지. 왜 그 땅을 형수한테 다 준다는 건데요? 그건 안 될 말이죠. 맞아요, 아버님. 아니, 갑자기 땅이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인데 자식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땅을 형님한테 주신다는 건 뭐예요? 저희는 자식도 아닌가요? 아버님 설마 형님이 아버님 모신다고 해서 형님한테만 그 땅 주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아닌 거죠. 저희도 자식인데 어머니 그 땅 나눠 가질 권리 있는 거예요. 동서는 자기들도 자식이라며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에게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습니다. 막내 동서도 똑같이 따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만 자식이고 저희는 힘들게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신 거 없으셨잖아요. 꼴랑 전셋값 몇 푼 보태주셨으면서 형님한테는 집 살 때 보태라고 해주셨다면서요? 근데 형님한테 그 땅을 주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용납 못해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시는 게 공평하죠.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아버님은 잠자코 동서들과 시동생들이 투덜거리는 말을 듣고 나서 이러시더군요. 너희들은 이럴 때만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냐? 너희들끼리 오고 가는 말, 나도 어지간한 건 다 알아듣는다. 니들이 큰애 무시하고 깔보는 거 나는 모르는 줄 안 거니? 큰애는 아무 대가 없이 시부모 모시느라 애쓰고 있는 거 정말 모르는 거야? 아까 하는 소리들이 참 가관이더구나. 네 형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받아먹을 게 있어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괘씸하지 뭐냐. 너희들도 자식은 맞지? 근데 오늘 이후로는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 땅은 나 죽고 나서 니들이 나눠 가지는 꼴 못 본다. 내가 두 놈 멀쩡히 살아있을 때 큰애한테 다 줄 거니까 토달지 말어. 이미 다 결정한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런 중요한 문제는 자식들하고 상의하셔야죠.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운걸요. 자식? 나한테 자식은 큰애 너희뿐인데 뭔 소리야? 자기 엄마 죽은 다음에 나 떠받들까봐 덜벌 떨던 놈들이 자식은 무슨 자식? 난 저런 자식 둔 적 없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그래 너는 그냥 도장만 내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하면 된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달리 남편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 여보, 아버지 뜻인데 어쩌겠어.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좀 잘했어요. 아버지뿐 아니라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한 평도 안 주셔도 되니까 이 사람한테 주세요. 이놈아, 나도 너한테 줄 생각이 한 톨도 없었다. 애당초 우리 큰 며느리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야. 내 놈한테 그랬지? 너 결혼한다고 데려왔을 때부터 복덩어리다 싶었는데 살다 보니 내 눈이 맞더구나. 진호애미 너도 거절하지 말어. 나는 지들만 아는 이기적인 것들한테 내 재산 나눠줄 생각이 없어. 하지만 그런 아버지 말에 시동생 내외는 개거품을 물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한테 그 땅 다 주면 저희는 뭐 가만히 앉아서 포기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저희 목 챙길 거예요. 당신은 뭐해? 뭐라고 말 좀 해봐. 형님이 당신 아버님 재산 다 가로채는 거 보기만 할래? 아이, 아버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 저희도 절대 두고만 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러셨습니다. 내 재산 내가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처분한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소송이든 뭐든 마음대로 해보거라. 그럴수록 니들한테 1,000원 한 장 주고 싶은 마음 사라진다는 것만 알아둬. 부창부수라더니 네가 덕이 없으니까 네 처도 똑같은 줄이나 알아. 너희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할 때까지 네 큰형이 얼마나 애썼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희 졸업하고도 한참을 학비 대출한 거 갚느라 고생한 거 알면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 갚으란 말 한 번 한 적 없는 게 네 형이랑 형수야.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베풀고 받아준 거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싶다. 내 말 거역하지 말고 내 뜻 따르기 싫으면 너희들 다 다시는 내 앞에 찾아오지 말어. 아버지는 역정을 내시더니 더 할 말이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나 남편은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굳이 설득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거 그냥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은 절대 한 번에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이런저런 법률까지 따지고 들면서 저희를 반협박하기도 했고요. 또 어느 날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러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이 아버지 설득 좀 해주세요. 형수도 진짜 양심 없다. 어찌 형제들이 다 있는데 그걸 혼자 꿀꺽하려고 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형수님은 그 땅 혼자 받고 우리하고 절연할 셈이에요? 설마 그건 아니죠? 형수한테 달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사느냐 아니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느냐 하는 게 형수한테 달렸다고요. 동서는 시동생을 거들며 형님,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는 거 딱 이 경우 두고 하는 말 맞죠? 설마 형님 아버지 땅 있는 거 알고 모시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딱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형님이 중요받아도 저희 그거 소송 걸 겁니다. 그 말에는 저도 발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달린 입이라고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보이나 본데 세상에 바보는 없어.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동서들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야. 똑똑한 동서들은 계산적으로 굴고 입속 차리고 살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하지만 적어도 사람 도리는 알아. 동서들은 내가 땡 잡았다고 생각하지? 글쎄, 지금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사람이 덕을 쌓으면 꼭 다시 돌아온다는 거 말이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됐거든. 아마 동서들은 그딴 식으로 살면 평생 이해 못할 말이겠지만 암튼 아버님이 정하신 일 거역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제가 하는 말을 들은 동서는 뭐가 그리 분한지 부들거렸지만 반박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둘째 동서가, 어느 날은 막내 동서가 찾아와 번갈아 협박을 하는데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아버님 본인 재산을 살아계실 때 증여하시겠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땅은 절차를 거쳐 제가 모두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좀 내긴 했는데 아버지가 전부 부담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고맙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살면서 힘든 거 많았을 텐데 늘 말없이 옆을 지켜주고 애들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구나. 나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든 결정이었다는 거 안다. 죽기 전에 너한테 빚은 갖고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후련하구나. 아버지는 제가 아는 것보다 저나 동서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는 걸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나서
며느리들끼리는 아예 절연했고 형제들끼리도 한창 실랑이하고 싸운 걸로 알아요. 거의 매일 남편에게 돈 내놓으라며 전화를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산지 4년째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끝으로 다른 형제들은 얼굴을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땅 보상받아서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고요. 그 덕에 아버지 어머니 납골당도 더 좋은 자리로 모시고 남편 가게도 좋은 자리로 이전해 줬습니다. 이래저래 쓰다 보니 집 한 채 살 돈만 딱 남긴 했는데요. 요리조리 굴려가며 쓰다 보니 또 돈이 붙더라고요. 돈 바라고 시아버지 모신 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생각지 못하게 아버지 재산을 받은 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시아버지가 왜 저에게 숨겨둔 재산을 주시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다 같은 자식이라도 만약 우리 시동생이나 동서같이 행동한다면 저 역시 저처럼 묵묵히 곁을 지키는 자식을 더 예뻐했을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일에는 진실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든 생판 남이든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반드시 그 덕이 돌아온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인생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제가 미련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흔하고도 단순한 그 말을 믿는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제 사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